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하는 다짐이 있죠. 바로 금연입니다. 그리고 벌써 올해도 이제 중반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올 초에 금연을 결심하셨던 분들 얼마나 또 성공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통계를 보면 시도한 사람의 약 18%만이 금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연이 어렵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담배를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마약까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어렵지만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는 흡연이 이제 폐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흡연과 호흡기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금연에 있다. 담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연기에는 7,000가지 정도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최소 70여 가지 정도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라든지 소화기관의 암 발생률을 높이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그 연기가 혈액을 통해서 흡수돼서 몸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나머지 장기들, 예를 들어서 신장암이라든지 방광암, 그리고 췌장암 같은 그런 장기들의 암까지도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그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을 하시게 되는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흡연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의 치료 방법은 금연이라는 캠페인까지 펼치고 있다. 문제는 금연이 결심만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혹도 많고 금단 증상은 견디기 힘든 데다가 하루 이틀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니코틴 때문인데요. 니코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혈액 내로 흡수돼서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뇌에 도달하게 되면 니코틴 때문에 그 기분의 변화라든지 집중력의 변화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이제 즐기시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변화에 중독이 돼서 자꾸 담배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금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보건소 금연진료소를 시작으로 금연 상담 전화를 통한 무료 금연 상담, 니코틴 보조제, 약물 치료를 제공해 WHO 기준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7곳의 금연 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니코틴 의존도에 맞춘 그런 금연 보조제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금연을 하시기 전에 미리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담배를 많이 찾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담배가 생각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그런 상황에 좀 적절하게 대처하시면 훨씬 더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금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우리가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광선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담배 끊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담배를 끊은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말아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 금연을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연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참고 사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금연을 시작하면 우리 몸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흡연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금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김광선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끊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담배가 아예 애초부터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담배는 언제 누가 먼저 피우기 시작한 건가요? 네,
담배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야인들은 담배를 신의 화신으로 여겼고요. 종교의식에 담배를 사용하였으며 그 마법에 대한 보호책이라든지 주문, 독이 있는 짐승을 막는 데에도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 대륙 간의 교류가 없었던 때에는 남아메리카에 국한되어서 담배가 유행했었는데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되겠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당시 담배를 남미 원주민들에게 선물로 받아서 유럽에 전한 것이 그 계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 유행하게 된 담배는 네덜란드와 교류하고 있던 일본에 먼저 전해진 후에 그 중국과 우리나라에 다시 전해지게 되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구들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602년경 광해군 초에 담배씨를 일본에서 도입해서 재배하게 되었다고 하고 인주실록에 따르면 1621년 이후에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서로 팔고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거의 한 30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흡연자들이 보편적으로 피우는 담배는 이제 19세기 말에 산업혁명 기간에 관련을 많은 기술이 발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현대 보편적인 담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도 이제 유럽에 가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걸 볼 수 너무 있잖아요. 많이 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그래도 준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화면을 보시면 2001년 남녀 평균 30%가 넘던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남성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 흡연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흡연율만 따져보았을 때는 화면 보시죠. 네. 네, OECD 주요 국가들의 흡연율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금연에 대한 홍보 및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담배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분인데요. 사실 뭐 안 좋은 성분들을 다 모아서 넣어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태우기 전 담배에는 약 600여 종의 화학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태웠을 때는 7천여 종에 해당한 이르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최소 60에서 69가지는 발암 물질이 확실하다고 알려진 물질들입니다. 각각의 성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담배 구성물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인데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타르는 아스팔트 포장재로 쓰이고 있는 물질이고요. 역시 발암물질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와 같은 성분인데요. 같은 성분이고요. 니코틴은 살충제 또는 제초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극물로 알려진 청산가리라든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 화장실 청소할 때 쓰이는 암모니아,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것에 주로 쓰이는 그 중금속인 카드뮴, 살충제로 쓰이고 있는 DDT 등 수많은 물질들이 담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흡연하고 계신다면 이런 다양한 유해 물질을 계속 흡입하고 계신 겁니다. 아, 네. 진짜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안 좋은 성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암물질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말 위험할 텐데 네. 뭐 60에서 69가지 정도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몸에 너무나도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그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담배의 구성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인 타르입니다. 이게 담배 맛을 결정하는 성분이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배찐으로 불리고 있는 성분인데요. 담배의 맛을 결정해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팔트 포장재로 쓰이는 물질이죠. 이 타르는 20여 종의 A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독성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이 타르가 구강 및 호흡기뿐 아니라 위까지도 직접 영향을 끼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담배 연기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 혈액으로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피해를 주게 되므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장기의 암 발생 확률까지도 높이게 되겠습니다. 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흡입되는 타르의 양은 10mg 정도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태울 경우 1년 동안 모이는 타르의 양은 유리잔 한 잔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담배를 정말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네. 것 같은데 다음으로 알아볼 성분은 이제 일산화탄소입니다. 사실 뉴스에 보면은 이제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이럴 때 일산화탄소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탄가스로 잘 알려져 있고요. 흡연은 적은 양의 연탄가스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제 다음 자료 화면인데요. 산소를 공격하는 일산화탄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저산소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진대사 장애 및 조기 노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흡연하시는 분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그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발생 위험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성분은 니코틴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독과 관련된 성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담배의 습관성 중독과 연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담배 한 개 비중 흡수되는 니코틴의 양은 1mg에서 3mg 정도인데요. 이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은 10초에서 16초로 매우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에 도달한 니코틴은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대뇌 측자핵에 작용해서 기분 및 집중력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서 흡연자는 이런 변화를 즐기게 되면서 담배를 계속 찾게 됩니다. 또한 다음 화면 보시면 니코틴은 흡연 후에 20분에서 40분 후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사라질 때쯤 다시 흡연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흡연자들이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량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또한 니코틴은 혈압과 맥박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성분 3가지만 알아봤는데도 들어보니까 이게 담배는 절대 입에 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뭐 담배의 냄새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또 새로운 형태들의 담배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고 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20세기 들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담배 회사들이 무해한 담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직까지는 무해한 담배는 없는 상태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담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련 이외의 제품을 의미하고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코담배, 먹는 담배 등을 포함하는 무연담배, 그리고 네. 전자담배, 전자가열식 담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전자담배잖아요. 요새는 이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맞아요. 옮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및 전자식 가열담배를 통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련을 태우는 것보다 이제 낮은 온도로 그런 것들을 가열을 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체를 흡입하게 되는 방식의 그런 담배인데요. 이런 전자담배의 경우에 또 그 2018년 6월 7일에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니코틴 및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서 유해성이나 중독성 면에서 기존 담배에 비해 큰 차이가 네.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 분 또는 이제 금연의 전 단계로서 이런 그 전자담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종 담배 중 먹거나 흡입하는 담배는 국내에서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우지 않아서 일반적인 담배보다 체내에 흡수되는 그런 화학물질의 종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태우지 않은 상태의 담배 구성 물질만으로도 충분히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 유해성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로 바꿨다고 해도 일반 담배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해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담배는 무조건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유해한 담배가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암입니다. 이 연기가 지나가는 모든 기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흡연은 자료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암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흔히 연기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강암, 인후두암, 폐암 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해 성분들이 혈액에 흡수되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등 발생 위험들도 함께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흡연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식도라든지 위도 흡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거기까지도 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식도와 위암도 같이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식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제 친숙한 암이 바로 폐암인데요. 네. 그 1912년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산업혁명 이후 폐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일 것이다라고 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50년에 와인더, 레빈, 돌, 힐 등 여러 연구자들이 발표로 폐암과 흡연과의 연관관계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 한결같이 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에서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네. 상승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고요. 한 연구에서는 폐암의 경우 흡연의 기여 위험도가 90에서 95%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는 폐암 환자의 경우 90에서 95%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경우에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예. 흡연이 원인이 됐다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정부는 이미 1964년에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네. 1999년 담배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필립 모리스사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폐암의 사진인데요. 폐암은 전 세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단 시점부터 5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이 15%, 1년 후까지 생존할 확률이 42%로 초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혈관 질환입니다. 사실 뭐 흡연이 우리 몸에 너무나 안 좋은 영향들도 미치겠지만 혈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흡연자들이 폐암 이외의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못지않게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혈관입니다. 예. 그래서 흡연자들의 경우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 네. 상승하는데요.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에 30대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급사하는 분들 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흡연자들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이 호흡기 질환인데요. 네, 걱정하시는 것처럼 흡연은 폐암 이외에도 여러 호흡기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이 폐포에 작용해서 폐포 벽의 신축성을 떨어뜨려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70% 이상이 흡연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비흡연자에 비해서 25배 정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해지게 되면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겪게 되면서 계속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로 생존 기간 연장을 위해서 산소 치료 등 보존적 치료법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 관련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지는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 폐기종 이런 것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이제 비흡연자에 비해서 25배나 높다고 하니까 이게 네.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신 중에 흡연을 하면 당연히 이제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생식 기관이나 아니면 분만을 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산모가 흡연을 하게 되면 일단 조산, 유산, 저체중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상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영아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흡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란이 비정상적으로 착상하는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의 확률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담배로 인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은 흡연과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심각한 질환들만 추려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 외에 십이지장 궤양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크론병, 담석증 등 소화기 계통 질환에 더해서 성기능 장애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체 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도 너무 금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결심을 하더라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단 말인 거죠. 이게 금연이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금연이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니코틴 중독성으로 인한 의존 및 금단 증상을 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담배를 끊음으로써 함께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에게서 고립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요. 네. 그런 최근 흡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그런 법규 같은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비판적이고 엄격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네.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 그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을 단계에 따라 나누어서 맞춤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연 단계 중 가장 치료가 힘든 분들이 바로 금연 전 단계에 속한 분들인데요. 사실 나머지 단계에 속한 분들은 최소 금연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혼자 힘으로 힘들다고 느끼게 되면 그 도움을 받기 위해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흡연이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서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시간을 내서 흡연의 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사실을 찾아본다든지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시다가 우연이라도 흡연이 이렇게 몸에 나쁜 것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담배 유해 성분 및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단계별로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어떤 계획이든 성공을 하려면 먼저 그 목표를 세우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금연을 하면 이렇게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가이드를 정해놓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연을 시작하면 몸에 어떤 변화들이 느껴지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연구 결과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금연 전 단계 또는 금연 계획 단계에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인데요. 표를 보시면 네,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흡연 후 20분 이내에 혈압 및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돼 있고요. 말초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면서 손과 발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후 8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의 일산화탄소량이 감소되고 산소량이 정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 24시간 이후부터는 심장마비 위험도가 감소하게 되며 금연 2일째부터는 신경 말단 부위가 니코틴이 사라진 것에 적응을 하여 후각과 미각 능력이 증가합니다. 네. 금연 3일차부터 기관지 이완 및 폐활량이 증가하게 되며 금연 2주에서 3개월 사이에는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폐 기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1에서 9개월 사이에는 기침, 피로도, 산소 부족이 모두 감소하고 폐의 감염률도 감소하게 되며 신체의 전반적 에너지 수준이 증가합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5년이 지나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금연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늦게 시작해도 이로운데요. 표를 보시죠. 네. 보시면은 물론 30세에 이제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10년의 추가 수명 연장 이득이 있지만 네.
60세 금연을 시작하더라도 3년 정도의 추가 수명 연장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늦게 하든 일찍 하든 금연을 시작하시면 몸에 이로운 것 같습니다. 네. 늦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금연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몸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담배가 유해한 이유가 중독성 때문인데요. 이게 금연을 하려면 이 중독성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흡연 패턴 및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라서 금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화면을 보시죠.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니코틴 의존 정도에 대한 평가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문지에 체크를 해서 만약에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니코틴 대체제 또는 금연치료 보조제를 처방받는 것이 금연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금연을 하신다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금연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금단 증상이 이제 찾아오면 이제 많이들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건데 보통 금단 증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나요? 네, 일단 금단 증상 같은 경우에 대개 금연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게 되고요. 빨리 네. 나타나는군요. 네, 금연 후 3일 정도의 최고조에 다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네, 금연 1주차에는 강한 흡연 욕구, 배고픔, 분노,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초조, 불안, 안절부절감함 이런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게 되고 예. 금연 4주 정도까지는 변비, 기침, 졸림, 꿈이 좀 증가하는 양상도 보일 수 있고요. 꿈을 많이 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강, 그러니까 입 안쪽에 네. 좀 궤양처럼 그런 병변들이 좀 발생하는 분들도 네. 금연을 하고 나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이렇게 금단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셨던 화면을 다시 보시면 네. 그 금단 증상이 워낙에 그 몸에 좋아지는 느낌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금연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금연을 유지함에 따라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시 흡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기침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기호에 맞는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럴 경우에 그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실 때도 당이 적게 들어간 음료수가 좋겠습니다. 예. 몸살 기운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사지라든지 미온수 목욕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좀 같이 동반해서 해주시면은 네. 그런 피로감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경우에 조격이라든지 그런 이완요법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공복감이 좀 심하게 들 때에는 역시 물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량이 좀 적은 음료수들을 마시면서 좀 공복감을 채워주시면 조금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마름이라든지 목, 혀, 잇몸의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얼음물 같은 것들을 좀 드시게 되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 감소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껌 같은 것들을 씹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데요. 변비가 생겼을 때는 수분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를 좀 해주시면서 아침에 우유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금단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또 금단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흡연을 중단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특정한 상황에서 더 흡연 욕구를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을 준비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 나갈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은 좋은데요. 네. 이제 뭐 니코틴 중독이랑 별개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든지 음주시라든지 배변 시 그리고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길 시에 조금 담배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 이제 보시면 네. 이거는 일종의 예인데요. 이제 배고픈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기른다든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담배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좀 심호흡을 많이 해주시고 네.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내가 13 동안까지만 좀 참아본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숫자를 세면서 네. 좀 시간을 벌면은 그런 담배 흡연 욕구를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10가지.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조금 마신다거나 진정을 해서 그런 것들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탈 때, 그럴 때 담배를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운동이나 기타 취미 생활을 조금 늘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저기 금연에 대해서 지지해주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금 그런 외로움을 좀 채워서 이런 네. 담배 흡연에 대한 욕구를 좀 누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네. 있겠고요. 네. 그리고 피곤할 때 이제 담배를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피곤할 때 피곤하면 커피를 찾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좀 과로를 피하고 최대한 만약에 무리를 할 네. 일이 있으면 네. 아예 그런 계획을 좀 금연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좀 내가 금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네. 금연을 시작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일이고요. 그 인생에서 이제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담배를 안 피우던 분들도 뭐 몇 년 피우시기도 끊으셨던 하고. 분들이 네. 이제 피우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참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실패하지 말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개비씩 담배를 이렇게 태우시고 나서 그리고 금연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재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한 개비 다시 태운 것은 금연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라도 즉시 담배 피우는 것을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를 버리거나 흡연하는 곳도 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흡연을 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돌이켜보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배 한 갭이 다시 태운 거는 금연 실패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 한순간 잠깐 방황한 거. 그러니까 금연을 계속 네. 쭉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금연을요, 뭐 의지와 이런 결심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공익 광고 같은 거 보면 흡연은 질병이고 치료법은 금연이다. 그쵸.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너트 디킹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담배를 포함한 20가지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의존성이라든지 사회적 해악, 신체적 해악 측면에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은 담배 의존성은 헤로인과 코카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는 흔히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대마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대마보다 더 높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 실패하는 것이 단순한 본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금연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느끼실 때에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 결심을 하고 네. 또 어려우면 이제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담배 금연이 쉬운 게 아닌 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원하는 거예요. 아, 병원에? 네,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그 이제 알코올 금단 증상을 억제하면서 치료를 하는 건데 그만큼 집에서 혼자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담배는 알코올보다 그 중독성이 중독성이 높았어요. 높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담배를 쉽게 끊으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금연 보조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니코틴 대체제입니다. 어떤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니코틴에 의한 의존 및 금단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방을 하는 약제이고요. 그래서 담배 대신에 니코틴으로 이루어진 약제를 단기간 공급함으로써 금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니코틴 대체요법은 껌, 패치, 로렌즈라고 하는 거는 사탕을 사탕. 의미하는 네.
그리고 구강 스프레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기존 흡연 양에 따라서 니코틴 양을 좀 조절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최장 6개월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중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구강 스프레이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시판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올해 하반기에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국내에 시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니코틴 때문에 계속 흡연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체제를 통해서 이제 금연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니코틴 대체제 좀 부작용은 없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부작용이 약간씩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화면 보시죠. 발생 빈도 순으로 이제 수면 장애, 꿈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심, 구토를 포함한 기타 위장 장애,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통해서 니코틴 그 용량 조절 및 치료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고요. 또한 드물게 혈압 상승이라든지 심계항진, 흉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용량 같은 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은 부프로피온입니다. 이거 어떤 약물인가요? 네, 부프로피온은 처음에 그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요. 네. 이게 금연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1997년에 미국 FDA에 의해서 금연 치료제로 최초로 승인된 비니코틴 계열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은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차단해 주면서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해서 금단 증상을 줄여줌으로써 금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사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연 개시일 1주에서 2주 전에 미리 복용을 좀 시작을 하고요. 아, 금연 시작하기 전에 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150mg 한 알 정도를 3에서 6일 동안 오전에 복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루 2번. 각 150mg을 7에서 12주 동안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용량을 좀 올려가면서 유지 용량으로 맞춰서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고요. 이게 이제 서방정이기 때문에 분쇄하거나 씹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약을 7주에서 12주 정도 복용하면서 금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좀 유지가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금연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처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약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부프로피온 같은 경우는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 화면을 보시면 네. 일단 불면증 같은 경우에 한 35%에서 40% 정도가 좀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불면증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좀 오후 약을 일찍 복용하는 방식으로 복용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 네.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강 건조라든지 두통, 초조, 신경과민, 이제 소화불량, 변비, 식욕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은 되게 경미하게 나타나고 복약을 유지하는 동안에 거의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을 처방받아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전에 경련 같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중추신경계 종양 네. 그리고 심각한 두부 손상 같은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약을 처방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조울증, 거식증, 폭식증 등의 그 섭식 장애 그리고 심한 간 기능 이상자들도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프로피온이 그 정신과 약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문가와 상의해서 네.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레니클린인데요. 이건 어떤 약물인가요? 네, 바레니클린은 성분명인데요. 이 약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허가가 난 네. 그 비니코틴계 그 금연 보조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은 다른 보조제에 비해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도 금연 클리닉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약의 그 효과를 1로 보았을 때 니코틴 대체요법을 1.84, 부프로피온의 그 효과를 1.82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바레니클린이 2.88로 상당히 다른 약제와 위약에 비해서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
약은 니코틴과 경쟁적으로 니코틴 아형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니코틴의 작용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만족감을 유발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 중 최종 4주의 금연 성공률이 44%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네. 52주면 거의 1년인데 그 52주 금연 성공률이 23%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금연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약입니다. 실제로 금연 클리닉에서 처방해 보았을 때 한 40% 정도는 그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금연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약도 마찬가지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그 성공률이 23%인데 이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23%가 높은 거니까 얼마나 금연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바레니클린 조금 더 이야기 덧붙여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 약은 이제 그 금연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하게 되고요. 0.5mg을 하루에 3번, 그 하루에 한 번씩 3일간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0.5mg짜리를 하루에 2번씩 4일간 사용하게 돼서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약을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8일째부터는 이제 금연을 시작하게 되고 그 2주차부터는 1mg, 그러니까 용량 2배의 용량으로 그 하루에 2번씩 사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약 농도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주차부터 경과 관찰은 저희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 약도 마찬가지로 12주 정도를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중간에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또는 용량을 좀 감해서 약을 좀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바로 흡연을 이제 완전히 중단하지 못하시고 네. 점진적인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첫 한 달 동안에는 50%로 이제 그 흡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그 양의 50%. 그다음 마지막 달에는 완전히 이제 금연을 하시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이제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약의 이름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성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레니클린도 뭐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심각하진 않지만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메스꺼움이라든지 수면 장애, 생생한 꿈을 꾸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변비, 그리고 저희 두통, 이제 기분 및 행동 장애나 자살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 적응이 조금 되면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약 적응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용량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개는 용량을 조절하면은 그런 증상들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기분 및 행동 변화라든지 자살 생각 부분인데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약이라든지 다른 기타 그 금연 치료제에 비교해서 뭐 이런 기분 및 행동 변화, 자살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밝혀져서 지금은 FDA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주의 사항이 삭제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처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조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흡연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흡연을 하시는 본인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간접 흡연을 하시게 되는 분들에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금연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점점 흡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고 관련 법규 같은 것들도 점점 이제 엄격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는 약제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흡연은 질환이고요. 그리고 금연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금연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흡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그 치료법인 금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흡연이 담배 연기가 이제 들어가는 모든 기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또 실감이 났는데요. 네. 특히 담배는 피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간접 흡연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금연의 시작과 함께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흡연하고 나서 2시간 이후면 이제 혈액 속의 니코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루만 지나도 폐에서 흡연 배산물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하려면은 약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TV라서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